여러분, 오늘은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이 어미가 어쩌다 제 손으로 제 노년을 산산조각 냈는지 그 이야기를 숨김없이 풀어놓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지금 큰아들 명재호의 집, 그것도 거실 한 구석에 깔아놓은 얇은 요 한 장 위에 앉아 있습니다. 식은 보리차 한 모금을 넘기는데 이게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 남수연이가 차려준 밥을 입에 떠넣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밥이 서리거서가 아닙니다. 밥이 타서도 아니에요. 그저 부끄러워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제 손으로 제 노년의 평안을 깨부순 결과입니다. 세 가지 어리석은 잘못,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금기를 제가 다 어겼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3년 전 그날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습니다. 보따리 하나 둘러매고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올라오던 그날 제 마음이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얼마나 우쭐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 무렵 저는 집 뒷주에 밭채기를 팔아 8억 원이라는 돈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빨간 통장을 손에 들고 있으니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마을회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두부장수 하던 옆집 할멈이 제 어깨를 탁 치며 그러더군요. 아이고, 구여사 자네가 최고일세. 밭 절반 팔아서 목돈 쥐고 이제 서울 큰아들네 아파트로 올라가서 호강한다니. 이 동네에 자네만큼 복 많은 사람이 어디 있나. 올라가면 아침엔 공원에서 체조하고 저녁엔 손주 손잡고 산책이나 다니겠구먼. 평생 홀로 자식 키운 보람이 이제야 오는 게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손을 휘휘 내저으며 짐짓 마지못한 척 대답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찌나 으쓱하던지 에이, 호강은 무슨 호강이에요. 솔직히 나는 우리 동네 흙냄새, 거름냄새가 더 좋아요. 그 답답한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뭐가 좋다고.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 재호가 그 녀석이 자꾸 전화로 울먹이는데 엄마 올라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즘 며느리가 회사 일에 치여서 정신이 없다고. 집은 엉망이고 우리 손주 도하가 시름시름 아픈데 봐줄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자식이 걱정되고 손주가 눈에 밟혀서 마지못해 올라가는 거지 내가 그 번화한 데가 뭐가 그리 좋겠어요. 저는 마치 며느리의 가정을 구하러 가는 대비 마마라도 된 듯한 기세로 그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 등장과 보따리 속에 든 그 통장 하나가 우리 재호 부부에게는 두고두고 갚아야 할 크나큰 은혜라고 굳게 믿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집에 들어서던 첫날 모든 것이 제가 그리던 대로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잔잔한 호수 아래 일렁이던 작은 물결을 그때의 저는 보지 못했으니까요. 재호가 짐을 들고 앞장서 들어가고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던 며느리 수연이가 황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버스가 그렇게 흔들렸을 텐데 허리는 안 아프세요. 가방 이리 주세요. 제가 둘 테니 어서 들어와서 세수하시고요. 제가 따뜻하게 죽 한 그릇 뗐놨어요. 속부터 데우셔야지요. 여러분, 그 살가운 마음을 그냥 고맙게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랍시고 며느리를 길들이려는 그 못된 신보가 첫 순간부터 위험을 세우라고 저를 부추겼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거실 소파 한 구석에 굴러다니는 손주 장난감을 흘끔 보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은 무슨 죽이냐. 쓸데없이 돈 쓰지 마라. 그 돈 있으면 우리 도하 기저귀나 한 장 더 사줘라. 나는 시골서 푸성귀에 생선이나 먹던 사람이라 그런 거 못 넘긴다. 며느리 얼굴이 살짝 굳는 걸 보면서도 저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하마, 이 집 꼴이 이게 뭐냐, 눈이 다 시리다. 옷가지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 그릇은 엎어진 놈, 자빠진 놈, 너희가 돈 좀 번다고 집을 이렇게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사느냐. 이 어미가 안 올라왔으면 너희 거지꼴 못 면할 뻔했다. 아들 재호가 아내가 쩔쩔매는 걸 보고는 얼른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 참, 어머니 수연이가 회사에서 격리 일을 봐요. 월말에 결산이다 뭐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런 거예요. 이제 어머니 올라오셨으니 우리 집은 매일 반짝반짝 하겠네. 수연이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바빠서 칠칠치 못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봐주시면 저희도 한결 낫지요. 좀 쉬고 계세요. 저녁에 제가 싹 치울게요. 며느리가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데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고생만 한 이 어미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당장 이 집의 모든 권력을 거머쥐라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유리 탁자를 탁 내리쳤습니다. 쉬긴 뭘 쉬어. 얘 이따 나가서 내 멸치 액젓 좀 사와라. 공장에서 화학약품으로 만든 그런 거 말고 진짜 멸치로 담근 전통 액젓으로, 그리고 시금치하고 다진 고기 좀 사다 놔라. 저녁엔 내가 직접 솜씨 좀 부려봐야겠다. 너희들 맨날 밖에서 도시락이니 배달 음식이니 시켜 먹고 몸에 병만 키우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나랑 사는 동안은 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흐트러진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며느리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살짝 내려앉으며 한숨을 삼키는 걸 그때의 저는 알아챌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네, 저녁에 사올게요. 며느리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아들이 부산스럽게 물을 따르는 모습, 며느리가 조심조심 부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흐뭇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위엄을 세웠다. 내가 이 집의 든든한 기둥이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손님으로 며칠 놀러 오면 사람들이 금이야 옥이야 떠받듭니다. 하지만 시골 풍습 나이든 사람의 위세를 짊어지고 자식의 보금자리를 침범하고 점령하려 들면 금도 한순간에 검불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제가 마시는 이 스디슨 찬물은요, 사실 그날 그 집에 발을 들이던 순간 제가 내뱉은 그 으스대는 말들로 끓여진 것이었습니다. 첫 달은 다행히도 바람 잘 날 없는 바다가 잠잠한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재호 부부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왔어요. 낮 동안엔 저와 손주 도하 둘뿐이었습니다. 도하는 이제 갓 3살이었지요. 저는 마치 30년 전 홀로 집안을 일으키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빨래하고 쓸고 닦고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들어오면 밥과 국이 차려져 있고 집은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연이는 살갑게 물도 따라주고 제 굽은 허리를 주물러 주기도 했어요. 재호는 입버릇처럼 그랬습니다. 역시 집에 어른이 계시니 다르네. 엄마 올라오시고 나는 신선 노름이야. 그 듣기 좋은 말에
저는 속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안방마님으로 못 박혔다. 그렇게 믿었지요. 하지만 그 평온이 종이장처럼 얇디 얇은 것임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첫 달의 평온도 사실은 며느리가 이를 악물고 참아준 것이었어요. 제가 살림에 사사건건 토를 달아도 며느리는 처음엔 그저 내 어머니 하며 받아줬습니다. 제가 빨래를 다시 개고 그릇을 제 방식대로 다시 정리하고 냉장고를 통째로 뒤엎어 다시 채워도 며느리는 퇴근해서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그게 제 권위에 며느리가 굴복한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굴복이 아니라 손님에 대한 예의였어요. 며느리는 저를 잠깐 와 계신 시어머니로 깍듯이 대접했던 거지 제 살림 방식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예의를 권리로 착각한 순간부터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손님으로 며칠 있다 가면 좋았을 것을 저는 아예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 들었으니까요. 며느리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어머니, 냉장고는 제가 정리한 자리가 따로 있어서요. 그냥 두셔도 돼요. 제가 어디 뭐가 있는지 헷갈려서요. 그 말은 사실 아주 부드러운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또 트집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냐, 내가 네 냉장고도 못 만지는 사람이구나 하고 토라졌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그게 대들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공간을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곱게 받아들이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버릇없다, 어른을 무시한다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작은 균열이 큰 골짜기가 되어버려요. 둘째 달, 셋째 달로 접어들면서 처음에 그 어색한 격식이 떨어져 나가자 세대 차이라는 것,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의 사는 방식의 차이라는 것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쨍그랑 부딪히기 시작했죠. 발단은 에어컨하고 손주 도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무렵이 초여름이었는데 서울 날씨가 어찌나 후텁지근하던지 가마솥처럼 푹푹 쪘습니다. 제호 부부는 저한테 시원하라고 선풍기를 사다 줬어요. 그런데 자기들 방하고 도화방은 밤 9시만 되면 에어컨을 켜고 아침까지 틀어놓는 겁니다. 그날 밤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도화방을 지나가다 보니 문틈으로 찬 기운이 새어 나오는 게 어찌나 아깝던지요.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어린 것이 이불을 둘둘 말고 자는데 몸에는 커다란 기저귀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보릿고개 시절부터 뿌리내린 그 지독한 절약 정신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시원한데 무슨 에어컨을 20몇 도에 맞춰놓고 트느냐. 이번 달 전기세 어쩌려고. 게다가 이 기저귀는 또 뭐야. 애 숨 막히게. 사타구니 짓무르면 어쩌려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저는 손을 뻗어 에어컨을 탁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문 커튼을 걷어 바깥 바람이 들어오게 했지요. 내친 김에 손주 기저귀까지 풀어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엉덩이 밑에 낡은 수건 한 장을 깔아줬습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재호 형제를 천기저귀 서너 장으로 키웠다. 오줌 싸면 빨아서 다시 채우고 그래도 다들 튼튼하게만 컸다. 요즘 애들은 게을러 터져서 기저귀니 물티슈니 돈만 펑펑 쓴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요?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던 그 어린 것이 가렵고 등이 축축하게 젖으니 깜짝 놀라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땀범벅이고 방은 푹푹 찌고 며느리가 황급히 불을 켜더니 거실에서 부랴부랴 들어오는 저를 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왜 도하 에어컨을 끄셨어요? 이렇게 더운데 식은땀을 흘리잖아요. 폐렴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리고 기저귀는 어디 갔어요? 며느리가 따지고더니 제 자존심에 불이 확 붙었습니다. 저는 허리에 손을 척 얹고 쏘아 붙였습니다. 넌 네 자식이 무슨 금이야 옥이야 그러느냐. 통풍 좀 시키라고 끈 거다. 맨날 에어컨 바람 쐬면 사람 골골해진다. 지난달 전기세가 얼마 나온 줄 아느냐. 2만 원도 아니고 그게 시골서 쌀 한 가마니 값이다. 돈을 그렇게 창문 밖으로 던지듯 쓰느냐. 며느리는 우는 아이를 다독이면서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어머니, 전기세는 저희가 벌어서 내요. 그 몇 푼 아끼지 마세요. 도안은 시원한 데서 자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요즘 기저귀는 항균 소재로 만들어서 짓무르지 않아요. 안 채우면 침대에 다 싸요. 저 내일 출근하면 매트리스 빨아 말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시골이랑 여기랑은 달라요. 저희가 알아서 키우게 그냥 두세요. 어머니 시골이랑 여기랑은 다르다. 그 말이 바늘처럼 제 귓속을 쿡 찔렀습니다. 아, 이것이 나를 촌사람이라고 무시하는구나. 내가 손주 하나 키울 줄 모르는 무식쟁이라고 깔보는구나. 아니, 네가 이 어미를 촌년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그래, 나 시골 사람이다. 가난하고 무식하다. 그래도 그 무식한 내가 네 지점장 남편을 낳아서 키웠다. 내 배에 아파 낳은 자식이다. 내가 에어컨 하나 없이도 잘만 키웠어. 내가 살림 아껴주려고 그런 건데 내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 호의를 걔한테 던져줬구나. 소란에 잠이 깬 재호가 건너왔습니다. 가운데 서서 어미는 엉엉 울고 아내는 씩씩거리며 아이를 안고 있으니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어머니, 수연이가 애 걱정돼서 말이 좀 거칠게 나간 거예요. 참으세요. 그리고 수연아, 너도 어머니한테 좀 곱게 말씀드려. 어머니도 다음부터는 그냥 애는 우리가 알아서 하게 좀 놔두세요. 애는 우리가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그 말에 제 목구멍이 애 막혔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핏줄인데, 그런데 지가 제 처랑 한 편을 먹고 이 어미를 바깥 사람 취급을 하다니 그 며칠 동안 저는 도통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천장을 보고 누워 시골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는 제가 큰 소리 한번 치면 온 동네가 다 알았지요. 마을 회관에서 제 말 한마디면 일이 척척 돌아갔고요. 그런데 이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제 말이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며느리의 세상이 있었고 저는 그 세상에 불쑥 끼어든 불청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집 아들을 낳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나. 그 오기가 결국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에어컨이며 기저귀로 한바탕 한 뒤로 전쟁터는 부엌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본디 짭짤하게 먹는 사람이라 돼지 비계로 윤기나게 고기 조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무슨 저염식이니 뭐니 하면서 싱겁게 그것도 눈 튀어나오게 비싼 올리브유로만 볶고 지지고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며느리가 장을 봐와서 소고기를 썰고 있었습니다. 미나리랑 마늘이랑 볶을 모양이더군요. 제가 지나가다 영눈에 거슬려서 국자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참견을 시작했습니다. 예, 소고기를 그렇게 결대로 써느냐. 그렇게 썰면 볶았을 때 질겨서 걸레 씹는 것 같다. 칼 일이 줘봐라. 내가 썰어주마. 며느리가 흠칫하며 칼을 제게 넘겼습니다. 저는 썰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식용유는 어디 있냐? 그 조그만
초록색 병에 든 거 찔끔찔끔 나오는 거 말고 고기 볶는데 돼지 기름이 안 들어가면 그게 무슨 맛이냐. 짚을 씹는 게 낫지. 며느리가 조곤조곤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재호 씨가 요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중 콜레스테롤이 좀 높대요. 동물성 기름은 안 돼요. 그래서 심장에 좋은 올리브유 쓰는 거예요. 저는 입을 삐죽이며 고깃점을 도마에 탁 던졌습니다. 아이고 됐다. 시골서는 어른들이 돼지기름 펑펑 먹고도 80, 90까지 이 빠지도록 잘만 사신다. 콜레스테롤은 무슨 너희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만 있고 오줌 누러가는 것도 차 타고 가니까 그런 거지 기름이 무슨 죄냐. 고기 볶을 땐 미원 한 숟갈 넣고 마지막에 짠 액젓 한 숟갈 둘러야 감칠맛이 산다. 제가 미원을 한 숟갈 가득 퍼서 팬에 들이부으려는데 며느리가 기겁을 하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미원 많이 먹으면 머리 나빠지고 신경에 안 좋대요. 저희 집은 몇 년 전부터 미원 끊고 버섯으로 만든 천연 조미료만 써요. 넣지 마세요. 이쯤 되니 제 인내심이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 손을 탁 뿌리치고 들고 있던 양은 국자를 개수대에 쨍그랑 내던졌습니다. 인연이 내가 음식을 더럽게 한다는 거냐? 몸에 나쁜 걸 먹인다는 거냐? 내가 네 집 밥 해주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물 한 단 사도 내가 누런 입 대면 왜 봉지에 든 깨끗한 거 안 샀냐 하고 생선 조리면 짜다 하고 이젠 미원 한 숟갈도 못 넣게 막느냐. 네가 이 어미를 눈엣 가시로 보는 게로구나. 며느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목맨 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탓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도와봐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니, 여기는 제 집이에요. 제 부엌이고요. 저희 부부한테는 저희만의 사는 방식이 있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어머니, 저희한테 놀러 오신 거잖아요. 그냥 편히 쉬세요. 제발 저희 집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소금 한 톨, 설탕 한 톨까지 일일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 정말 너무 지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버렸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여기는 제 집, 제 부엌.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서는 내 아들 집이면 당연히 내 집이었습니다. 재호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당연했지요. 그런데 며느리 눈에 저는 그저 더부살이 하러 온 손님 혹은 사사건건 트집 잡는 무급 가정부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이든 우리들에게는 못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낳아서 키웠으니 그 자식 인생을 평생 내가 좌지우지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30년 전의 살림 방식을, 시골 동네의 규칙을 도시의 40제곱미터짜리 콘크리트 상자 안에 그대로 우겨 넣으려고 합니다.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격이에요. 강물은 언제나 아래로 흐릅니다. 억지로 막으면 막을수록 물은 넘쳐 흘러 처음에 그 좋았던 정까지 다 쓸어가 버리고 맙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68 먹은 사람의 눈물이 배적삼을 적셨지요. 저는 며느리가 못됐다고 욕했습니다. 아들이 나약해서 어미 편을 안 든다고 원망했습니다. 정작 그 끈질긴 집착이 자식 집에서 안주인 노릇하려는 그 욕심이 우리 재혼의 가정을 끝없는 냉전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부엌에서 한바탕 다툰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가 끈끈하게 눌어붙었습니다. 집더미 속처럼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장을 보고 밥을 했지만 더 이상 저한테
나무를 다듬어 달라거나 고기를 썰어 달라거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은 뒤 묵묵히 부엌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며느리가 들락거리는 걸 보고 어색해서 말이라도 붙여볼까. 하지만 그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다시 말을 꿀꺽 삼켰습니다. 예전 저녁 밥상에는 손주 도하의 옹알이가 있었고 부부가 시골 안부를 묻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쥐 죽은 듯 고요하고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 났습니다. 재호는 가운데 앉아서 어미에게 고기 한 점 집어주고 다시 아내에게 생선 한 점 발라주며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을 뺐어요. 오늘 수연이가 끓인 김칫국 맛있네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요즘 어머니 야위신 것 같아요. 저는 콧방귀를 흥기고는 퍽퍽한 살코기를 한쪽으로 밀어내며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야위긴 뭘 야위요. 산에 진미 먹고 기름 한 방울, 소금 한 톨까지 저울에 달아 먹으니 100살까지 살겠다. 100살까지. 며느리는 밥을 뜨다 말고 손이 멈칫하더니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저 배불러요. 어머니랑 드세요. 도화 씻기고 올게요. 며느리는 손주를 안고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재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수연이한테 가시 돋친 소리를 하세요? 저는 억울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뭘 틀린 말 했냐? 내가 이 집에 발들인 날부터 내 처가 나를 반쪽짜리로 본다. 퇴근하면 얼굴이 부어 터져서 내가 뭐만 만지면 못하게 한다. 이 어미를 더럽다고 촌스럽다고 깔본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아 이리 뒤척저리 뒤척였습니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옆방 재호 부부 방에서 새어나오는 두런두런 소리를 덮지 못했어요. 아파트 벽이 석고 보더라. 어찌나 얇은지 물 한 잔 마시러 나갔다가 며느리가 흐느끼며 하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말았습니다. 여보, 알아서 좀 해요. 난 이렇게는 못 살겠어. 회사에서 장부 보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어머니 눈치까지 봐야 하고 내가 어머니 드시라고 영양제 사왔더니 어머니가 그걸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나더러 어머님 돌아가시라고 약 먹인다고 하셨어. 내가 어머니 입으시라고 치마 한 벌 사왔더니 색이 야하다고 나더러 어머니 얼굴에 칠 처발을 하는 거냐고 하셨어. 내가 뭘 해도 욕먹어. 이렇게 살 거면 나 나가서 따로 방 얻어서 살래. 재호의 목소리는 지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수연아 참아. 어머니가 시골서 평생 사셔서 좀 그러셔. 여보가 좀 이해해줘. 그럼 내가 어머니더러 시골 내려가시라고 할까. 근데 땅도 다 파셨는데 어디 가서 사시라고. 내가 언제 어머니 내쫓으랬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서글펐습니다. 난 그냥 우리 집에서만큼은 우리가 숨 좀 쉬게 해달라는 거야. 어머니가 여보 월급을 다 쥐고 관리하려 들고 내가 애 키우는 방식까지 다 간섭하고 우리 부부가 몇 시에 자는지까지 참견해. 여보는 아들이니까 익숙하겠지. 근데 난 정말 숨이 막혀 죽겠어 여보. 문 밖에서 그 말을 듣던 저는 들고 있던 유리컵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서럽고 또 쓰라렸지요. 여러분,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식이 걱정돼서 손주가 눈에 밟혀서라는 핑계로 우리의 그 통제하려는 못된 버릇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을 주와매고 우리 틀에 맞춰 살라고 강요하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 젊은 사람들의 그 얄팍한 행복을 어떻게 지식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홀로 자식 키운 어미의 자존심과 체면이 이성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내년이 서방을 부추겨서 이 어미를 내쫓으려는 게로구나. 어림없다. 내가 낳은 자식이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난 한 발짝도 안 나간다. 그날 밤 엿들은 뒤로 저는 며느리에게 맞설 전선을 새로 구축했습니다. 부부가 으르렁대며 냉전을 벌일수록 저는 제자리를 더 단단히 못 박으려 했습니다. 공로와 나이를 무기로 꺼내들었지요. 밥상머리마다 넌지시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에 내가 우리 재호를 어떻게 키운 줄 아느냐. 그땐 아비가 일찍 죽어서 집에 쌀 한 톨이 없었다. 내가 굶어가며 자식 입에 밥 넣었다. 논두렁에서 쇠비름 뜯어다 국 끓여 먹였어. 지금처럼 떡 벌어진 밥상이 어디 있었겠느냐. 너희는 요즘 너무 호강해서 탈이야. 어른을 어른으로 안 보는구나. 재호는 그 소리를 하도 들어 진절머리가 났는지 고개만 푹 숙이고 밥을 우겨 넣고는 후딱 출근해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고 얼굴이 바랜 쟁잎처럼 청숙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저를 더 약 오르게 했어요. 내 말을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 그 기분, 마치 무게도 없는 때만 쓰는 노파가 된 것 같은 그 기분이요. 그래서 저는 집안일을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손주 도화를 안고 아파트 단지 화단으로 내려갔어요. 벤치에 모여 앉은 동네 할머니들 틈에 끼어 앉았지요. 할머니 서너시 모이면 그곳이 며느리 흉보는 방송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탁 치며 서럽게 신세 한탄을 했어요. 아이고 글쎄, 댁내 며느리는 효성이 지극해서 외국제 영양제도 사다 바친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나를 무슨 식모 취급을 한다니까. 아침에 눈 뜨면 내탄이 나가서 밤이 이슥해야 들어와. 시어미한테 안부 한마디를 안 물어. 서방은 지점장이라 돈을 갈키로 긁어 모으는데 시어미는 푸성기나 먹이고 내가 뭘 좀 만지면 촌스럽다고 더럽다고 질색을 한다니까. 옆집 할멈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은혜를 모른다니까. 댁이 모질게 나가야 해. 내가 그 서방을 낳아서 길렀으니 그 며느리가 나를 떠받들 의무가 있는 거야. 그렇게 화단에서 오간 말들이 바람을 타고 윙윙 날아다니다가 어느새 며느리 귀에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일찍 퇴근했는데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지 않고 거실에 앉은 제 앞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두 눈이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텅 비고 차가웠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나직이 입을 열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살을 애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마트에 다녀오다가 화단 앞을 지나는데 1층 사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가, 월급을 얼마나 받길래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구느냐. 할머니가 폐지 주워 모아서 그 돈으로 껌사 드신다더라 하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해서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내가 그냥 심심해서 손으로 좀 주운 거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며느리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비뚤어진 웃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 안 하셨다는데 이 단지 전체가 저를 시어머니 굶기고 남편 돈 빼먹는 악독한 며느리라고 수군거려요. 어머니, 재호 씨 나 키운 그 공로에 기대서 제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으시면 마음이 그렇게 후련하세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러다 체면이 확 올라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냐. 내가 너보다 소금을 더 먹은 사람이다. 내가 틀린 말 했냐.
내가 나를 한 번이라도 시어미로 봤냐? 날 짐짝으로 봤지.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그 말은 지금 이렇게 쇠한 몸으로 회 안에 잠겨있는 이 순간까지도 제 귓전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어머니가 저를 진짜 어머니로 대해주길 바라신다면 부디 어른답게 처신해 주세요. 어머니가 재호 씨를 낳으셨으니 그이는 어머니께 평생 빚을 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빚진 게 없어요. 저는 이 집에 며느리로 아내로 들어와서 온 힘을 다해 이 가정을 돌봤어요. 어머니가 제 자존심을 동네 사람들 웃음거리로 팔아넘기시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막다른 데까지 몰아붙이셨으니 내일부터 저는 따로 밥 먹고 따로 살림하겠어요. 어머니랑 재호 씨 두 분이서 알아서 효도하고 효도 받으세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저는 집 한가운데 우두커니 써버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노년의 위세, 스스로 걸치고 다니던 그 공로라는 허울이 한순간에 100조각으로 와장창 부서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한 가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공로라는 것은 크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입만 열면 그걸 들먹이며 보답을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천박한 빚 문서로 변해버립니다. 나이 든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 너그럽게 한 걸음 물러설 줄 알면 자식들은 알아서 우리를 공경합니다. 늙음을 핑계로 위세를 부리고 나이로 이치를 짓누르려 들면 결국 외톨이로 버려지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며느리는 정말로 말한 대로 했습니다. 아침 5시 반이면 일어나 부스럭부스럭 제 식구들 아침을 차렸어요. 그러면서 제 몫으로 새우죽 한 그릇을 부엌 식탁에 올려놓고 밥상보를 덮어두었습니다. 권하지도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않았어요. 그러고는 자전거를 끌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올 땐 반찬 가게에서 만든 음식 몇 통을 사들고 왔습니다. 세 식구는 접이식 밥상을 방에 펴놓고 거기서 먹었어요. 거실 식탁엔 밥그릇 하나, 젓가락 한 벌, 제가 직접 차려서 혼자 먹었습니다. 그 조그만 집이 2-3개로 쪼개졌습니다. 재호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아내와 어미가 얼음장처럼 굳은 얼굴로 등 돌리고 있는 꼴을 보니 신경이 곤두서서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재호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고 와 속이 타는지 아내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이번 달 전기세 수도세가 왜 30만 원이나 나왔어? 여보, 장 볼 때 좀 아껴 쓸 데 없나 봐봐. 요즘 회사 월급도 밀리는데 곧 도하 어린이집 비용도 내야 하고 여보가 나한테 생활비 30만 원 주잖아. 그 중에서 어머니 용돈을 좀 챙겨드려야지. 어머니가 요즘 기침을 자주 하셔서 약값도 드려야 하고. 방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박또박 흘러나왔습니다. 생활비 내역은 식탁 위에 다 적어놨어요. 여보가 직접 봐요. 그리고 어머니 용돈은 아들인 여보가 알아서 챙겨드려요. 내 월급은 나중에 애 아프면 쓰려고 모아둬야 해요. 어머님이 안 그러셨어요. 어머님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혼자 다 알아서 하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베란다에 누가 서 있었어요. 우리 재호였습니다. 불도 안 켜고 캄캄한 베란다에 혼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 녀석은 본래 담배를 끊은 지 오래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차마 말을 못 붙이고 기둥 뒤에 숨어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재호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나직이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회사 동료였나 봐요. 나야 미안하다 이 밤중에
아니, 그냥 잠이 안 와서 집이 요즘 좀 그래. 엄마랑 와이프랑 사이가 영 안 좋아. 나는 가운데서 미치겠다. 엄마 편을 들자니 와이프가 울고, 와이프 편을 들자니 엄마가 서운해 하시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매일이 살얼음판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들이 지점장이라고 번듯하다고 동네 방네 자랑하던 내 아들이 한밤중에 캄캄한 베란다에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물고 남한테 제 집 사정을 하소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장본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때의 저는 가슴이 잠깐 아릿했을 뿐 이내 또 이렇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 다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모자 사이를 갈라놓은 탓이지. 끝까지 제 잘못은 손톱만큼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 마음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번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눈앞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그걸 자기 편한 대로만 해석해버려요. 내 아들이 괴로워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저는 그 화살을 며느리에게 돌렸습니다. 참 어리석고 모진 어미였지요. 이튿날 아침 저는 밥상에서 제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간밤에 그 처진 어깨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또 엉뚱했습니다. 재호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냐? 회사 일이 고되냐? 아니면 집에서 누가 너를 들들 볶기라도 하느냐? 며느리 들으라고 한 소리였습니다. 재호가 숟가락을 딱 멈추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출근해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멸치 액젓에 밥을 비벼 먹던 참이었는데 그 말을 듣자 밥알이 목구멍에 댐 걸렸습니다. 가엾은 내 아들이 가운데 끼어 얼굴이 벌개져서는 아내한테 미안하고 어미한테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어요. 작게 욕지거리를 내뱉더니 고지서를 구겨서 바닥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이 기름에 불 댕긴 듯 확 타올랐습니다. 아, 전현이 내가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는구나. 제 서방한테 손 벌려 용돈 받는 신세라고 깔보는구나. 이 어미를 거지 취급을 하는구나.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의 그 체면이라는 게 참 독한 것입니다.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해서 무엇이 현명한 일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일인지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젓가락을 밥상에 내던지고 성큼성큼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자물쇠를 철컥 열었지요. 가방 맨 밑바닥에서 검은 비닐로 칭칭 싸맨 꾸러미를 끄집어냈습니다. 고무줄로 서너 겹을 동여맨 그 안에 8억 원짜리 통장이 제 인생 마지막 동아줄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뛰쳐나가 제호 앞 유리 탁자에 통장을 탁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며느리 들으라고 손바닥으로 탁자를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누구한테 손 벌릴 거 없다. 눈 똑바로 뜨고 봐라. 이 어미 안 죽었다. 너희가 날 봉양할 차례 아직 멀었어. 밭, 판, 돈 8억 내가 은행에 고스란히 넣어놨다. 한 푼도 안 건드렸어. 나 돈 있다. 이 집에 손 안 벌려도 돼. 누구든 효도하는 놈한테 내가 나중에 다 물려준다. 근데 은혜도 모르는 후레 자식한테는 동전 한 채도 안 준다. 내가 무덤까지 쌓아 들고 갈 테니까. 제호는 통장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올라온 뒤로 줄곧 땅판 이야기는 쉬쉬하고 가난하다 어렵다 엄살만 부렸으니까요.
방 안에서 옷을 개던 며느리도 손이 멈칫하더니 고개를 빼꼼 내밀어 통장을 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비틀려 올라갔어요. 서글픈 고웃음이었지요. 그때 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아들 눈이 휘둥그레지고 며느리가 입을 다무는 걸 보니 잃었던 영광과 권위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저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 어미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게다. 하지만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맛있는 음식도 식구가 많으면 동나고 집안의 돈은 고기처럼 함부로 두면 썩는다.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나이 든 사람에게 돈은 몸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욕심을 끌어당기는 가장 달콤한 미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평생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은 옷을 들춰 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 속과 재산을 다 까발려서 그깟 헛된 체면 한 줌과 맞바꾸는 일 말입니다. 통장을 탁자에 내던지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평안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서류에 제 손으로 도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통장을 까발린 그날 밤부터 사실 저는 잠을 더 못 이뤘습니다. 8억이라는 돈이 제 베개 밑에 있다는 걸 온 식구가 알아버렸으니 마음이 영 불안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우습지요. 돈을 자랑하고 나니 그 돈을 지키느라 더 전전긍긍하게 됐어요. 가만 보면 돈이라는 건 숨겨두었을 때는 든든한 방패인데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탐나는 미끼가 됩니다. 저는 그 간단한 이치를 그때는 몰랐어요. 제 알량한 자존심에 취해서 통장을 자랑하면 자식들이 저를 더 떠받들 거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그 통장 자랑이 멀리 시골에 있던 욕심 하나를 깨워버린 거예요. 재호가 홧김에 시골 고향에 전화를 걸어 신세 한탄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찌해서 이 어미한테 8억이 있다는 소문이 막내 아들 편기철이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편기철이 그 녀석은 어려서부터 입만 살아서 번지르르 했어요. 커서는 공부도 시원찮고 하는 일마다 쥐꼬리만 한 벌이 PC방을 차렸다가 투개니 뭐니 도박에 손을 대 제 어미 재산을 얼마나 거덜냈는지 모릅니다. 제가 땅 팔아 큰아들네로 올라온 뒤로는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통장을 까발린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막내 녀석이 떡하니 집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날 주말이라 재호 부부는 손주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편기철이가 망고 한 봉지에 홍삼 한 통, 혈액순환에 좋다는 약 2통을 사들고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진보다리를 내려놓기도 전에 와락 끌어안고는 목이 매는 척 눈물까지 그렁그렁 매달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충숙해지셨어요? 아이고,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몰랐네. 엄마 큰형네 올라가서 호강하시는 줄로만 알았죠. 근데 형님 내외가 엄마를 이 지경으로 부려먹을 줄이야. 그 악어의 눈물과 애끓는 듯한 목소리가 관심에 굶주리고 인정에 목말랐던 제 가슴을 정통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얼음장 같은 얼굴에 서러움이 사무쳐 있던 차에 막내가 살갑게 구니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그 녀석을 붙들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편기철이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손수 망고를 깎아 한 입 크기로 잘라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제 굽은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속삭였어요. 엄마 보세요. 형님은 엄마가 대학 보내주고 빚까지 내서 지점장 자리 만들어줬는데 이제 와서 마누라가 무서워서 형수가 엄마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걸 보고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시골서 비록 가난해도 우리 부부죽 한 그릇도 나눠 먹고 정답게 살아요. 엊그제 형님 전화로 형수가 엄마한테 돈 가지고 모질게 군다는 얘기 듣고 제가 치가 떨려서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엄마, 저랑 시골 내려가요. 시골 내려가자는 말에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풀이 죽었어요. 내려가면 어디서 사느냐? 땅도 다 팔았는데 새방은 비좁고 내처도 시큰둥할 텐데. 평기철이는 씩 웃으며 제 손등을 다독였습니다. 엄마도 참 걱정도 팔자네.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 동네 사거리에 사료가게가 하나 나왔는데 헐값에 넘긴대요. 제가 돈 좀 보태서 사료랑 비료 대리점을 차리려고요. 엄마는 저랑 살면서 가게 뒤에 화장실 딸린 방 하나 떡하니 지어드릴게요. 넓고 환해서 이런 콘크리트 세장 같은데 갇혀 있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낮엔 가게 나와서 돈이나 받아주시고요. 엄마 돈은 엄마가 꽉 쥐고 노후 대비하세요. 저는 형수처럼 빈정되지 않아요. 그 말이 어찌나 달콤하게 귓속으로 흘러들던지요. 꿀을 발라놓은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이게 내 막내지. 비록 험한 인생을 살아도 이 녀석이 효성은 있어 이 어미를 끔찍이 위해. 제 머릿속에는 꿈 같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정든 고향으로 돌아가 낯익은 이웃들 틈에서 사는 그림이요. 날마다 사료가게에 앉아 돈을 세고 가끔 과자 봉지를 사서 동네 할머니들과 나눠 먹는 한가로우면서도 위험 있는 노년. 큰아들 내서 눈물 젖은 밥을 먹는 신세와는 천지 차이였지요. 편기철이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은밀하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엄마, 제가 미천이 좀 모자라요. 가게 사람이 권리금을 5억을 부르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빌려서 2억을 마련했거든요. 3억이 모자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혹시 엄마 통장에서 3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몇 달 자금 돌고 나면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게요. 엄마 껌값이라도 챙겨드려야지. 엄마가 남도 아니고 친아들한테 투자하는 건데 손해볼 일 있겠어요. 여러분 보이시지요?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외로움에 사무치고 차가운 푸대접에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면 이성이라는 게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눈앞에서 살갑게 구는 이 자식만이 마지막 안식처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버려요. 막내의 그 말은 마치 미온약처럼 제게 남은 마지막 한 줌의 경계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큰아들 내의 그 숨 막히는 공기에 복수라도 하려는 듯 두 눈에 결연한 빛을 띠고 말했어요. 빌리긴 뭘 빌려. 이 어미한테 8억이 있다. 내가 싹 다 찾아서 너 미천 대주마. 넌 이 어미 방이나 번듯하게 지어다오. 내달에 내가 짐 싸서 내 식구랑 아주 내려가 살란다. 이 못된 며느리 꼴 안 봐도 되게. 그 순간 편기철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끌어안으며 온갖 듣기 좋은 약속을 늘어놓았습니다. 감격해서 우는 막내를 보며 저는 큰 도박판에서 이기기라도 한 듯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 도박판에서 제가 판 돈으로 내건 것이 제 인생 전부였고 제 마지막 핏줄이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주 월요일 재호와 며느리가 자전거를 끌고 출근하는 소리가 골목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저는 부랴부랴 방에 들어가 제일 단정한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여행 가방 밑에 숨겨둔 통장을 돌돌 말아 바지 허리춤 깊숙이 찔러 넣고
그 위에 천 허리띠까지 단단히 둘렀습니다. 그러고는 동네 어귀 은행 지점으로 종종 걸음을 쳤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제 손으로 펜을 들고 8억 원을 전부 인출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은행 직원 아가씨가 자그마한 노파가 큰 돈을 빼는 걸 보고는 안쓰러운 듯 자꾸 캐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통장 아직 만기가 안 됐어요. 지금 빼시면 이자를 다 손해보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빼시는데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대개 자제분들하고 상의는 하셨고요. 누가 사기치는 거 아닌지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사기라는 말에 또 그 못된 체면이 발끈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손을 내저으며 짜증을 냈어요. 사기는 무슨 사기? 내 친아들이 사업한다고 빼주는 건데 남 주는 것도 아니고 아가씨는 내 돈셈이나 똑바로 해주면 돼요. 내 돈이지 내가 훔친 돈이요. 꼬치꼬치 캐묻게. 앞에 은행 문을 나서니 평기철이가 길 건너 회화나무 그늘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검은 비닐봉지를 끌어안고 나오는 걸 보더니 두 눈이 병아리 채가는 솔개처럼 번뜩였어요. 후다닥 달려와 봉지를 받아 오토바이 짐칸에 우겨 넣고는 입이 귀에 걸려서 제 손을 잡고 비볐습니다.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가 저를 살리셨어요. 걱정 마세요. 늦어도 한 달 안에 가게 정리 다 끝내고 아주 큰 차 한 대 빌려서 엄마 모시러 직접 올라올게요. 짐은 미리미리 싸두세요. 형수가 또 뭐라고 빈정대도 그냥 한 귀로 흘리세요. 막내 녀석은 오토바이 시동을 부르릉 걸고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리 한복판에 멍하니 서서 가슴 벅찬 기쁨에 젖었어요. 큰일을 해냈다. 내 노후의 안식처를 제대로 골랐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어찌나 발걸음이 가볍던지요. 마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큰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내 고향에서 내 막내랑 내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 생각을 하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다 떡집에 들러 손주 도와준다고 꿀떡도 한 봉지 샀어요. 그날만큼은 마음이 넉넉해서 며느리한테도 뭔가 사다 줄까 하는 생각까지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곧 떠날 사람인데 뭘 그렇게 마지막으로 정을 나눌 기회마저 제 손으로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헛된 꿈에 부풀면 눈앞에 진짜가 안 보입니다. 그때 제 눈앞에는 매일 묵묵히 제 밥상을 차려주던 큰 며느리가 있었어요. 비록 살갑지는 않아도 단 하루도 제 끼니를 거르게 한 적 없는 며느리가요. 그런데 저는 그 진짜 곁을 두고 일주일에 한 번 본 막내의 그 달콤한 거짓말을 참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정은 하찮게 여기고 멀리 있는 환상을 뱉는 것. 이게 바로 외로운 사람이 빠지기 쉬운 가장 무서운 함정이에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한 달이 어찌나 길던지 한 세기 같았습니다. 큰아들네 집에서 제 태도는 싹 달라졌어요. 더 이상 서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에 힘이 들어가 거들먹거리는 모양새가 되었지요. 밥상에서 며느리가 기름지게 볶은 나물을 젓가락으로 휘저기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이거 느끼해서 못 먹겠네. 에휴, 며칠만 참자. 보름만 지나면 시골 내려가서 삶은 시금치에 된장 찍어 먹어야지. 속이 다 편하게.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도 씹던 걸 잠깐 멈췄다가 저를 이상하다는 듯 흘끔 보고는 다시 묵묵히 밥을 떴습니다. 제가 노망이 나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나 보다 했겠지요. 저는 속으로 우쭐했습니다.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 어미는 곧
내 세상을 갖게 될 테니 밤마다 저는 방 안에서 몰래 배적삼 한 벌 한 벌, 파스 한 통 한 통, 낡은 털실 뭉치까지 차곡차곡 낡은 여행 가방에 챙겼습니다. 옷가지를 갤 때마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노후 자금을 호랑이 아가리에 제 손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요. 평생 땀과 눈물로 굶고 아끼며 모은 그 알토란 같은 미천이 터진 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보름이었어요. 저는 먼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깨끗이 씻고 향내 나라고 동백기름까지 살짝 발랐습니다. 제호 부부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짐을 빵빵하게 채운 여행 가방을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끌어다 놓았어요. 녹차를 한 주전자 우려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현관문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막내가 빌려온다는 자동차가 몇 시쯤 도착하나 그것만 헤아렸지요. 아침 8시 골목 밖에서는 고물장수 외치는 소리만 났습니다. 낮 10시 배가 슬슬 고파오는데 저는 손때 묻은 휴대폰을 들어 편기철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는 길게 가는데 받질 않았어요. 저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짐 나르느라 바쁜가 보지. 아니면 길이 시끄러워서 못 듣나. 오후 1시 급히 끓인 라면이 퉁퉁 불어 터지도록 입에 댈 생각도 못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콕콕 쑤셨어요. 속이 불에 댄 듯 타들어갔습니다. 다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신호조차 가지 않았어요. 교환원의 무미건조하고 싸늘한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심장이 한 박자 담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했어요. 10번, 20번을 걸어도 그 영혼 없는 목소리만 귓전을 후벼 팠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 비단 적삼 등판을 흠뻑 적셨습니다. 저녁 6시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제호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은 캄캄하고 이 어미가 거실 한복판 여행 가방 옆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는 겁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파랗고 숨은 가쁘게 헐떡이고요. 제호가 깜짝 놀라 가방을 내팽개치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짐은 또 왜 다 싸놓으셨어요? 저는 아들의 소매자락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꽉 움켜쥐었어요. 바짝 마른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호야, 얼른 기철이한테 전화 좀 해봐라. 올라와서 이 어미 데려가라고 해. 내 돈, 내 통장. 내가 한 달 전에 그 녀석한테 8억을 다 줬다. 8억을. 제호는 8억이라는 소리에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저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보듯 멍하니 바라보더니 더 묻지도 않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런데 편기철이가 아니라 시골 집안 큰어른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를 켜자 고요한 거실에 큰 아저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사료가게는 무슨 사료가게, 대리점은 또 무슨 대리점이냐. 아이고, 모자가 둘 다 사기를 당했구나. 제호야, 기철이 그놈 노름빚, 불법 도박빚을 온 동네에 산더미처럼 깔아놨다. 반년 전부터 그 가게는 진작에 사채업자한테 넘어간 지 오래야. 오늘 새벽에 사람들이 봤는데 그놈이 배낭 하나 둘러매고 국도로 나가 버스 잡아타고 저 남쪽으로 내빼버렸다더라. 지금 빚쟁이들이 그놈 처갓집에 몰려가서 시뻘건 페인트를 뿌리고 칼부림을 하니마니 난리도 아니야. 제호, 손에 들린 휴대폰이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타일 바닥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재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두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빙빙 돌더니 캄캄해졌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동아줄이 뚝 끊어진 거예요. 큰아들네의 푸대접에 맞서려고 쌓아 올린 그 헛된 자존심의 성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이 쇠한 몸뚱이를 지식여 버렸습니다. 저는 스르르 무릎을 꿇으며 차디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어요. 눈물은 줄줄 흘러내리는데 목구멍은 막혀서 그저 가슴팍만 한 번씩 들썩이며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 배 아파 낳은 핏줄에게 마지막 한 푼까지 탈탈 털리고 길바닥에 헌신짝처럼 버려진 그 기분, 그건 잔인하고 또 끝도 없이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늙어서 빈 털터리가 되어 물러설대 한 채도 없는 그 막막함, 저는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만 싶었습니다. 그 날벼락 같은 밤을 보낸 뒤 저는 자리에 몸져 누웠습니다. 무슨 몹쓸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마음이 폭삭 주저앉은 거였어요.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움푹 팬 두 눈은 텅 빈 채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끔찍한 상상이 펼쳐졌어요. 이제 재호 내외가 나를 길거리로 내쫓겠지. 특히 며느리가 내가 막내 편을 들겠다고 저 아이한테 퍼부은 그 모진 말들, 그 독한 멸시, 이제 천벌을 받는 거다. 저 아이가 방으로 쳐들어와 내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고소해 하겠지. 나이 들어 노망이 났다고 멍청하다고 욕을 퍼붓겠지. 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다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란 게 참 얄궂습니다. 가장 무서운 복수는 매질이나 욕설이 아니었어요. 내가 모질게 짓밟았던 사람이 베푸는 그 담담한 친절. 그것이 가장 무서운 복수였습니다. 이튿날 오후 제 방문이 살그머니 열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이불을 끌어다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한바탕 호된 불호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호통은 없었습니다. 그저 쟁반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났어요. 살며시 눈을 떠보니 며느리가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다 침대 곁에 바짝 붙여 앉았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이 다진 고기에 차조기를 넣은 흰 죽이었습니다. 곁에는 감기약 한 봉지와 따뜻한 물 한 컵이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 얼굴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눈가에는 거뭇한 그늘이 졌고요. 아마 지난밤 부부가 한숨도 못 잤겠지요. 며느리는 숟가락으로 죽을 가만가만 저어 후후 불어시키더니 밋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서 죽 좀 드시고 약 드세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요. 어머니 이렇게 알아 누우시면 결국 고생하는 건 저희예요. 막내 도련님이 와서 어머니 수발 들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비아냥도 가시 돋친 짜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제 창자를 한마디 한마디 끊어냈어요. 며느리가 든 죽그릇을 보는데 목구멍이 투매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죽숟가락을 살며시 밀어냈습니다. 됐다. 나 같은 건 그냥 죽게 내버려둬라. 빚 갚을 일 없게 난 이 집에서 더 살 면목이 없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미련해서 너희까지 망쳤다. 며느리는 달래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죽그릇을 머리막 협탁에 내려놓고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 제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동작은 부드럽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살가운 정이 담겼다기보다 그저 할 도리를 다하는 사람의 손길이었지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벽돌처럼 제 머리에 쌓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젯밤에 저 어머니 정말 미웠어요. 미운 정도가 아니라 재호 씨랑 이혼하고 도하 데리고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재호 씨가 울면서 붙잡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니 이제 빈털터리신데 내가 지금 떠나면 어머니를 사지로 내모는 거라고요. 며느리가 잠깐 말을 멈추고 깊게 한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8억이요. 그거 정말 큰 돈이에요. 저희 부부가 10년을 죽어라 벌어도 모을까 말까 한 돈이에요. 근데 그건 어머니 돈이고 어머니가 잃으셨으니 어머니가 제일 쓰라리시겠죠. 제가 어머니 죽 끓여다 드리는 건 제가 이 집 맏며느리니까 자식된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머니, 저한테까지 기뻐하라고 지난 몇 년간 어머니가 저한테 준 그 상처를 다 잊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이미 식었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말은 아팠습니다. 모질고 가차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진실해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식적인 효부 흉내를 내지 않았어요. 저를 용서한다는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명한 거리두기, 차갑지만 책임을 다하는 그 태도가 제 양심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그만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8 먹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흐느낌이 목맨 채로 터져나와 산산조각 났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수건을 쥔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빌마, 내가 잘못했다 얘야. 내가 생각이 짧았다. 돈이 위세가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줄로만 알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는 슬며시 제 손에서 손을 빼더니 이불을 다시 가슴까지 덮어주고 죽그릇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입 벌리세요. 식기 전에 드셔야지요. 지난 일은 그만 묻으세요. 몸이나 잘 추스르세요. 저희도 이제 빚 갚으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날 그 흰죽 한 그릇 입에 떠넣는데 차조기는 향긋한데 제 눈물이 떨어져 짭짤하게 섞였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삼킬 때마다 황혼의 눈멀어 명예와 권세에 미쳐 날뛰던 이 나이든 사람의 그 못난 욕심들이 한꺼풀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름이 걸려서야 겨우 병석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나서야 재혼의 집에 그 숨 막히던 공기가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이 집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손가락 까딱하며 호령하는 안방마님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작은 집 안에 조용하지만 분수를 아는 그림자가 되었지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집안을 쓸고 닦았지만 자식들의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짜게 끓이면 짜게 먹고 싱겁게 끓이면 싱겁게 먹었어요. 꼭꼭 씹어 천천히 삼키며 좋다 싫다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손주 도화가 장난을 쳐서 며느리가 야단을 쳐도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베란다로 나가 바람을 쐬었어요. 도시 사람들 방식대로 제 자식을 키우게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그 참견하는 버릇을 내려놓고 입 다물 때 입 다물 줄 알게 되니 집안 공기가 다시 따뜻해졌어요. 며느리는 예전처럼 살갑게 웃지는 않았지만 제게 칼슘 우유를 사다 놓아주었습니다. 장 보러 가서는 가끔 제가 좋아하는 족발을 한 접시 사다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이 병원은요, 8억 원이라는 피땀과 죽다 살아난 큰 병 한 번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오가는 차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하고 홀로 우두커니 앉아서요. 그러면 제 손으로 일으킨 그 모진 풍파를, 그 인생의 구비구비를 곱씹게 됩니다. 생각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을 그악스럽게 자식 키워놓고 늙어서 제 손으로 그 맑은 물 한 동이를 다 엎어버렸으니 제 미련함 하나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 못나고 어리석은 꼴을 하나도 숨김없이 털어놓는 까닭이 있습니다. 밖에 계신 어머님들, 어르신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피로 쓴 이 교훈 하나만 마음에 새기셨으면 해서예요. 제가 이렇게 다 잃고 나서 동네 화단에 다시 나가 앉았을 때 일입니다. 예전에 저랑 며느리 흉을 같이 보던 그 두부장수 할멈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할멈이 제 사정을 듣더니 한숨을 푹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구 여사, 나도 자네랑 똑같았네. 우리 며느리한테 모질게 굴고 아들 월급 내가 쥐어야 직성이 풀리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러더군. 엄마, 우리 집에 오시는 건 좋은데 우리 집 주인은 우리예요 하고. 그 말 듣고 사흘을 울었네.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 그날부터 내가 입을 닫았어. 손주 봐주고 밥 얻어먹고 고맙다 하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나를 친정 엄마처럼 챙기더구먼. 자네도 늦지 않았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게. 저는 그 할멈 손을 잡고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진작에 이런 이야기를 새겨 들었더라면 저는 그 비싼 수업료를 8억이라는 돈으로 치르고 나서야 겨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생각납니다. 우리 옆동에 사시는 70 넘으신 한 어르신인데요. 그분은 아들이 사업한다고 집 담보 잡아서 돈 좀 보태달라고 했을 때 딱 잘라 거절하셨대요. 대신 형편되는 만큼 다달이 얼마씩만 보태주셨다고요. 처음엔 아들이 서운해했지만 나중에 그 사업이 망했을 때 그 어르신 통장에 남은 돈이 온 식구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었답니다. 아들이 나중에 무릎 꿇고 그랬대요. 엄마가 그때 안 주셨던 게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하고요.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다 퍼주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지킬 줄 아는 것도 깊은 사랑이에요.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하고 쇠한 몸 하나 황혼에 기대게 될 때 제발 절대로 이 3가지 금기만큼은 범하지 마십시오. 첫째, 자식 집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정이 오래 가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거꾸로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자식이 다 크면 그들만의 보금자리가 있고 그들만의 사는 방식이 있어요. 부모된 우리가 자식을 보러 가서 며칠이나 보름쯤 머물면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눌어붙으면 금이 흙이 되고 건불이 됩니다. 우리 세대의 낡은 규칙을 자식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거리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10리, 100리 떨어져 사는 그 거리가 오히려 모자 간의 정을 늘 따뜻하게 데워주는 보약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한다면 눈 감고 귀 닫는 법을 배우세요. 볼 것 못 볼 것 가려서 안 봐도 될 건 보지 말고 끼어들지 않아도 될 일엔 끼어들지 마십시오. 침묵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둘째, 늙음을 내세워 위세 부리지 마십시오. 나 기른 공로를 자식이 갚아야 할 빚 문서처럼 들이밀지 마세요. 노년의 자존심은 큰 소리로 호통치거나 자식이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존경은 깊은 이해와 너그러움 그리고 본이 되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자식을 쥐고 흔들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숨막히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너그럽고 인자한 어른이 되어 자식이 마음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동네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리고 정작 제 가족에게도 모질고 매정한 노파로 기억되지는 마십시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재산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노년의 마지막 방어선을 끝까지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돈은 곧 목숨줄입니다. 재산이 있든 연금이 있든 통장이 있든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꾹 다무세요. 자식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도움은 형편되는 만큼만 주십시오. 알맹이가 되는 노후 자금은 끝까지 제 손에 꽉 쥐고 계셔야 합니다. 몸이 아프고 바람 불고 비 올 때 나 자신을 지킬 마지막 보루니까요. 몇 마디 달콤한 아첨에 넘어가지 마세요. 밥상머리에 그 헛된 체면 한 줌 때문에 옷을 들춰 등을 보여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내가 숨쉬고 있는 그날까지 재산은 반드시 내 이름으로 두어야 합니다. 돈을 전부 자식에게 넘기는 것은 내 운명을 비바람치는 들판에 내던지는 일과 같습니다. 막상 병들고 외면당해 비참해졌을 때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힘주어 드리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한테 다 퍼주는 게 부모의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내 것 아껴서 자식 입에 넣어주고 내 몸 부서져라 이래서 자식 공부시키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자식이 어릴 때 이야기예요. 자식이 다 크고 제 앞가림을 하게 된 다음에는 부모가 제 노후 하나는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자식에게도 짐을 덜어주는 길이에요. 내가 끝까지 내 한 몸 건사할 능력이 있어야 자식 앞에서 떳떳합니다. 손 벌리지 않아야 자식이 나를 어려워하고 또 고마워해요. 돈을 다 줘버리고 자식한테 매달리는 순간 나는 그 집의 어른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8억을 다 날리고 나서야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만약 그 돈이 지금도 제 통장에 있었다면 저는 이 집에서 훨씬 더 당당했을 겁니다. 며느리한테도 가끔 용돈을 쥐어주고 손주 학원비도 보태주고 그렇게 베푸는 어른이 되었겠지요. 베푸는 어른과 매달리는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끝까지 지켜낸 그 마지막 통장 하나입니다. 부디 기억하세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되 분별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정을 주되 내 마지막 보루는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자식한테 정 주지 말고 돈도 한 푼 안 주고 그렇게 야박하게 살라는 말이냐 하고요. 아니에요.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정은 주되 분별 있게 주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그때 며느리한테 살림을 통째로 넘기고 그저 손주만 예뻐하며 입은 닫고 지갑은 적당히 열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저는 이 집에서 진짜 어른 대접을 받고 있을 거예요. 돈 8억도 그대로 제 통장에 있었을 거고요. 제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큰 며느리의 마음을 잃었고 작은 아들의 양심을 잃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존엄을 잃었어요. 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막내가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채느냐 하고요. 맞습니다. 감쪽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신호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찾아와서 다른 형제의 흉을 보고 내 편을 들어주고 그러다가 슬그머니 돈 이야기를 꺼낸다면 여러분, 그건 효심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진짜 효심은 돈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은행 직원 아가씨도 저한테 분명히 일렀습니다. 사기 조심하세요. 가족이랑 상의하세요 하고요. 근데 제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 고마운 충고를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웬 참견이냐며 내쳐버렸어요. 여러분은 부디 누가 큰돈 이야기를 꺼내면 단 하루만 멈추고 생각하세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 하루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줍니다. 저는 요즘 가끔 제호 몰래 며느리가 일 나간 사이에 집안 구석구석을 닦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미안해서요, 고마워서요. 빈털터리가 된 이 어미를 내쫓지 않고 그래도 한 지붕 아래 품어준 그 마음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라는 걸 8억을 다 날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손주 도아가 이제 5살이 되었어요. 가끔 제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조그만 손을 잡고 있으면 그제야 제가 무엇 때문에 그 먼 길을 올라왔는지 생각이 나요. 저는 손주가 예뻐서 자식이 걱정돼서 올라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욕심으로 변하고 욕심이 위세로 변하고 위세가 결국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세상사가 참 덧없습니다, 여러분. 68, 70년 가까이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싶었는데 그런데도 결국 제 욕심과 제 헛된 망상 때문에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아니, 잃었지요. 돈은 잃었습니다. 다만 자식이 베푼 그 담담한 자비 덕분에 머물 곳 하나는 겨우 건졌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마음 하나는 넉넉해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기죽을 일도 아니에요. 정작 노년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자식들과의 따뜻한 관계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분별심입니다. 제가 그 화단에서 며느리 흉을 보던 그 시간에 만약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 하나라도 더 들려줬더라면 제가 미원 한 숟갈 가지고 며느리와 다투던 그 기운으로 그냥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에 고맙다 한마디 했더라면 제 노년은 지금과 전혀 달랐을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평안을 만듭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자식 집에 가서 입 하나 다물기, 며느리 살림에 손 하나 안 대기, 통장 하나 끝까지 지키기.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부디 저 같은 어리석은 길을 걷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인생의 내리막길로 막 들어서신 분들께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황혼은 다투고 원망을 쌓으라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보내라고 주어진 시간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가슴에 묵직하게 남으셨을 줄 압니다. 집에 부모님이 계시거든 혹은 곧 그 나이에 들어서는 분이 계시거든 이 3가지만 꼭 기억하시라고 따뜻하게 한번 전해주세요. 지금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실천하시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내내 평안하시고 존엄을 지키며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